최경영의 이슈펀치. 천지팟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팟의 이슈펀치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화요일날 6시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이슈펀치는 중도를 지향합니다. 좌도 우도 완벽하게 배격하면서 오직 국민만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방송 이슈펀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존경하는 이상희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주얼 담당 이상입니다. 네, 비주얼이 조금 부족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점점 아마 좋아지리라 봅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겠죠. 조금 얼굴이 빨개지시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 자유한국당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더 커질 수도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자유한국당 문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날이 네. 2차 북미 정상회담날하고 딱 겹쳐버렸어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당에서 네.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필 2월 27일 잡지는 않았겠죠.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좀 다행일 텐데. 바로 뭐 우리 그 박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당의 원칙이 좋죠. 공당의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좀 원색적인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습가리만 남은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습가리만 남아 있고, 습가리만 남아 있는 형태에서 싹풍이 몰아치고 있단 말입니다. 겨울바람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 겨울바람을 문창호지만 찾아서 막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막을 게 있으면 아무거나도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박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 정당 정치 축제다. 그렇죠. 이 전당대회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장에 치러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보수의 괴물 상태에서 뭔가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당의 지속적인 어떤 경제 정책의 실패라든가 정책적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가 새롭게 결집할 수 있는 모멘트가 만들어졌다. 보수의 혁신의 모멘텀. 그래서 이제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절대의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2월 27일이면은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데 집중할 텐데 하필 그날 또 얘기하면은 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이 선대위 위원장이라든지 관련 관계자들이 한 2주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하는 나머지 주자들의 외침을 또는 이 그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당이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원칙은 더 큰 정당, 더 큰 축제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 그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공당의 원칙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의 공당의 원칙이라는 것은 융통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욱더 국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또한 보수 진영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욱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 한국당에 처해는 사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는 것이 공당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27일 날에 전당대회 하는 것이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사안이 묻힌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슈가 사안의 중독성이 그것이 더 큰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질서가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보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하라도 쬐끔하게. 그다음에 그게 이어 나오는 부분들이 평화 이슈에 묻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한국당의 전당대회 이 부분들이 이미지가 상당히 이미지랄까 효과가 자체가 반감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 사안의 중독성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나 간과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네.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야당 같은 경우,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선거 기간이 22일 정도입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그렇죠. 조절했죠. 곳곳에서 각 그 포스트마다 그렇죠. 합동 토론 연설에 TV 토론에도 7번, 8번 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보면은 선거 등록 후에 보름 정도의 선거 운동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네. 뭐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요번에 하는 전당대회가 옛날하고 별다른 뭐 효과가 없다. 뭐 그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게 일단 잘못됐다는 거죠. 보름인데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3, 4일 전에 이미 당원 전체 투표하고 모백 투표 끝나보기 때문에 네.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거기다가 합동 토론회 연설에 4번, 토론회 그 TV 토론회 3회입니다. 네. 지금 조정은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옛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더 재밌는 것은 재미라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거예요. 4번 예정된 합동 토론을 보면 대전, 대구, 부산, 성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충청과 호남권을 다 통할하고 네. 그다음 대구는 대구, 경북을 통할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도까지 통할합니다. 그다음에 성남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통할해요. 이게 뭐냐면은 투표하기 위해서 합동 토론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 사람은 배 타고 부산 와야 돼요. 아,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강원도 사람은요, 춘천 사는 사람은 성남까지 차 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오지 효과가 있다고 말라 보면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 이게 거고. 뭐냐로 오지 말라기보다도 안 와도 된다 그러면. 버스 투표 기획하시죠. 선거법 위반되는 거. 네네. 버스 대절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하. 버스 대절해서 네. 당원도 책임자를 태하고 오는 겁니다. 음. 그럼 거기서 다 정해지는 거예요. 네. 노골적으로 어느 후보 찍어라고 이야기보다도 음. 대충 뭐 책임 당원들을 야 오늘 뭐 어떤 후보 찍어야 되냐 이렇게 되면 그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상희 교수님 날 그렇게 보셨구나. 그런- 버스를 동원해서 올 수 있는 그렇죠. 사람 하나도 중심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옛날하고 지금 상황하고 엄청나게 다른 음. 중요한 전당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첫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 혹시요, 교수님, 제가 음모론 하나만 잠깐 제기할게요. 예, 업무를. 이게 상황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네.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중심으로 굳히기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토론을 많이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는 토론에 약하겠죠.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줄여가지고 아예 이 판에 그냥 황교안 총리 굳히기로 가자라고 하는 전략적인 음모가 또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보니까 연기 안 돼. 북미 정상과 같이 하면 되지 뭐. 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세 번만 해. 등등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명, 7명의 후보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이렇게 중요한 전당대회를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하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안 하게 되면은 7명이 원하는데도 연기 안 하고 한 사람만 여기 찬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이 말씀하시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고 후보들이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을 뭐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이게 방해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폄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정치 세력이고 나머지 그 한국당의 기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서 자체가 뭔가 정파적이다.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저도 있다. 그런 느낌을 예. 너무도 강하게 그런 받았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 시스템을 접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뭔가를 준비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축제의 장인데 그렇죠. 막상 행사장 또는 행사 일정을 보니까 이전하고 똑같더라. 똑같죠. 또는 그 내면을 보니까 특정인을 굳히기 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물론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다 이거 연기합시다. 라고 했는데 안 하면 우리 보이콧하겠다. 사실 보이콧도 보기가 안 좋아요. 일정을. 그러나 보이콧할 명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또는 선대위 쪽에서 안 돼, 할 거야. 원칙대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떤 노림수입니까 이거?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름을 하게 되더라도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삿바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이제 상대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절대적인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당대회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보 특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상품을 주면 신상품이죠. 그 상품을 써보지 않고서는 신상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눈이 가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상품은 다 써봤기 때문에 인기는 알고 있는 모르겠고 거죠. 아무튼 눈이 가죠. 눈이 가죠. 써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써봤는데 별 볼렸으면은 폐기치고 그렇죠. 나죠. 그게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 봤을 때 좋지만 두세 번 보면은 싫어진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항상 신선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참신한 인물 자꾸 찾는 이유가 바로. 근데 홍준표 전 그런 대표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스톱했죠. 대표의 부분은 정치 기능적, 즉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극히 드물 겁니다. 정치의 기술적으로는 홍준표 그렇죠. 전 대표를 네.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마 야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정치의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지략가들이다, 전술가들이다 이렇게 보죠. 흔히 말하면 정치에 뭐 한 8단 9단 정도 되는. 재밌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두고 저는 오세훈 쪽과 홍준표의 치열한 머리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의 머리 대결을 머리 딱. 대결이다. 아하, 만약 네.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보수 진영의 개혁적 보수와 친박을 넘어서는 비박 진영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이 양쪽에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구상을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해석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이스의 파워를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죠. 간단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당권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당권을 먹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구시대 인물로 그렇겠죠. 전락하게 됩니다. 아, 신상품에 비해서 세대 교체가 돼버리죠. 신상품과 구상품의 그렇죠. 간격이 있군요. 자, 홍준표 대표 누구하고 어떻게 그 같은 동일선상에 볼 수 있냐 그러면 왜 구상품이냐면은 홍준표 대표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그래서 이재호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뒷전으로 다 물러나는 와닿네요.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와닿네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권을 먹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올드 멤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황교안 전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친박 구도가 확실하게 진영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전술적으로 홍준표 힘들어진다. 전 대표는 패배자다 오히려 그렇죠. 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된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이제 끌어낸 거죠. 어떻게? 자, 출마 선언을 했다. 이건 가정입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하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를 가정으로 보고 본다 그러면은 가정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출마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6명이 출마 보이콧을 했는데 혼자만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전당대회 룰이라든가 전당대회 일정 연기에 불만을 품고 67명이 연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홍준표 대표는 따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 6명이 공동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체제가 된다 그러면은 당이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론을 황교안 측에서 누구한테 던지겠습니까? 전당대회 불출마했는 그 쪽에다가 책임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홍준표 전 대표한테 아니요. 홍준표 대표보다도 그 뒤에 그렇죠. 더 뒤에 왜냐 연합을 해서 전당대 불출마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 전 시장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어떤 효과냐? 가만히 앉아서 정직한 사람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까? 네. 가만히 앉아서 오 시장이 그냥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생각을 자, 못했던 보세요. 오, 홍준표 전 대표는 아주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먼트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각을 형성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진짜 라이벌인 오세훈 전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 비판 대상이 돼버리고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 되고 1대1 구도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대적 상황이 약간 달라지고 당이 지도부처가 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대안을 누구 찾겠습니까? 혹시 그중에 홍준표 찾죠. 홍준표 전 대표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진짜 없죠? 예. 네.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평론가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와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도가. 그러면은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고 당에서도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드롭아웃 한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세간의 소문처럼 특정인의 아들 공천 때문에 무리에 무리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참 묘하다. 네. 바라지만 네. 그런 소문과 비대위의 무책임이 파행 전당대회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당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박관용 위원장이 그렇죠. 박관영 위원장이 당의 타수의 요구, 더 유연한 대처를 거부하고 아예 27일 못을 박아버린다. 그것이 특정인의 아들 공천. 이 특정인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재우 씨를 이야기합니다. 박재우 씨가 누굽니까? 저도 그냥 조금 아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뭐 언론사에 잠시 있다가 지금 아마 개인 사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08년 네. 4월에 예. 그 당시 18대 총선 때 예. 한나라당 부산시 사갑 지역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을 공천하기 위해서 박관용 위원장이 황교안을 밀어주고 있다. 그것을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박관용 의장을 좀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단언을 할 수 없으나 충분히 홍준표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한 적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의 유리한 룰이 되게끔 결정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걸 이야기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판을 비투를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명분 있게. 그렇죠. 명분 있게 나는데 결국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의 전당대회는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황교안 띄우기다. 그렇죠. 황교안 띄우기 황교안을 위한 전당대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 대 홍준표 딱 하기 선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세훈 전 시장은 왜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또 바꿔버리죠? 아주 쉽죠. 오세훈 전 시장 입장으로서는 이 6명이 한꺼번에 후보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를 불허했을 때 참가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 가만히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불참하게 되면은 정치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데미지가 크죠. 왜? 저는요. 네. 저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이 6명과 함께 행동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먼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오세훈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예. 저는 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때 제가 민원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아하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다고 어떤 우호적인 논평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분석적으로 마이크, 이야기하는 네, 마이크 것이고, 끄집니다. 예,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듣고 청취자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첫째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이미 서울시장에 대해서 중도 포기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대중적 이미지에서 뭔가 유약하다, 뭔가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줏대가 없는 그런 형태의 정치적 이미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이번에도 때문에 치고 빠지는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다시 드랍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그러한 이미지가 화석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혹시 그 것이죠. 좀 조금 해석이 저와 다른데 이거 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유약해 보인다. 뭐 좀 치고 빠진다. 오세훈 전 시장을 볼 때 이미지가 또 그렇게 해왔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발언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번에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은 딱 큰 말에 맞게 본인도 함께 치고 다 행동하는데 본인만 빠져버렸어요. 진짜 치고 빠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오세훈법을 만드는 오세훈 전 시장, 아.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결단력 있게 사퇴한 오 시장. 그걸 따지고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본인은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 전체 다가
여기 전당대회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전당대회 보이콧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오 시장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다 모이는데 당신 와라.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비겁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빠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6명, 5명의 무리에서는 오 시장이 들어와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그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라는 것이 꼭 그렇게 결론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론을 또 만들어내는 것인데 설사 전당대회가 7명이 전부 다 연기를 해야 하라 그러는데 당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주지 않겠냐라고 계산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건영 의장이 여기에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보이콧 한 건 그쪽 사정이야. 사람 참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쪽 사정이야.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 시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홍준표 대표는 그걸 읽고 미리 먼저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특정인의 아들 딱 얘기하면서. 그렇죠.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불출마 선언은 그 계산에는 오 시장이 십자 조력에 걸려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십자 조력이 혹시 레슬링? 네. 그렇죠. 십자 조력. 네. 결코 여기서 출마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십자 조력이 그런 개념은 조금 지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운 말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덫에 걸렸다라고 본 거죠. 아. 덫에 걸렸다고 본 건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날에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6명의 출마 후보자들을 다 일일이 다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여기에 대해 사정을 이해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오 시장을 비난을 했겠죠. 비난 성명을 냈겠고. 비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안 했지 사실 않습니까?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오세훈 대 황교안 양강 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전 시장이 유리하다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 뭐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극우적인 어떤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좋게 보지 않는 거고 뭐 박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극자가 진보가 아니듯 극우도 보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는 관심이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전하고 싶어도 방송에 나가지고 자신을 외치고 싶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뭐 좀 이따 덜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팔아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앞서 우리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또 오세훈 전 시장 쪽을 좀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에 만약에 이기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얘기가 다르겠죠. 전혀 얘기가 달라지고 자유한국당의 방향도 전혀 다른 방향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좀 조금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에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좀 딱 한 가지 이것만 제대로 좀 하라라고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적 색채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치고 빠지기? 아니요, 계획적 색채. 계획적. 보수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적 가치. 네. 이게 사람 중심, 인간관계 중심의 개파적 중심의 당을 탈피하고 또 보수가 진정으로 가야 될 가치, 그게 계획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책임 당원의 20% 30% 가까이 TK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TK가 어떻게 성향이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선거가 좌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 있어서 TK는 저는 할머니의 사탕이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탕이요? 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할머니 사탕이 뭐냐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이 손자가 울어도 사탕을 주고 화를 내도 사탕을 주고 잘못해도 사탕을 주고 좋아도 사탕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빨 다 썩죠. 지금까지 TK 지역의 보수 진영에서는 TK 민심이 할머니 사탕이었어요. 어렵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확실히 각을 세울 수 있는 당내 개혁적인 아젠다의 주인공이 되라. 지금 막 자유한국당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지금 가라. 과거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설왕설래하고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갑론을박한다 그러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너무 TK에 전전하지 말고 TK 아닌 사람도 많다. 그리고 TK에서도 보수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진보를 희구하는 타수의 지지자가 있으니 그분들도 오션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할머니의 사탕을 주지 말고 할머니 회초리를 주라는 거죠. 이제는. 할머니의 회초리요. 예. 네.
회초리를 때릴 때가 됐죠. 그게 사탕을 주면 되겠습니까? 할머니들은 회초리 잘 안 드는데.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할머니의 사탕이 아니라 할머니의 회초리 리더십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상희 교수님이 오세훈 전 시장 쪽에 던지는 하나의 훈수였습니다. 할머니의 회초리. 네. 자, 또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풍년이네요. 우리가 이슈펀치지 않습니까? 이슈펀치는 그날에 예. 가장 뜨거웠던 이슈만 잡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설렁설렁 하지 않습니다. 이슈 하나 또는 두 개만 딱 잡습니다. 자유한국당의 3인방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네, 요즘 화제 인물이고 뭐 엄청난 3인방 주가를 그렇죠.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우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팩트가 이런 겁니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편찬된 제5공화국 전사 사편에 보면은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광주 사태 기간 무장공비들이 대거 침투해서 가세했었다면 광주 사태는 더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면 물론 국가의 생존마저 입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군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전두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려 지금까지 6차례나 국가 차원의 조사를 해서 북한군 개입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인방이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참석 안 했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이번에 5.18을 북한군과 연결시키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 다시 따져봅시다. 김진태 의원의 노림수는 뭡니까? 시기와 환경이라는 건데요. 이게 정치에서 타이밍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타이밍? 말을 골려서 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죠. 말을 예. 골라서 하는 시기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지금 있는 당권 거죠. 경쟁에 그럼요. 나선 사람이다. 지금 당권 경쟁이고 소위 태극기 부대라든가 거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 외에는 별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나쁜 건데 이거는요. 어.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원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정치꾼이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가 어제요. 그저께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레스트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했는데 레스트에서 막판에 이제 골을 넣었죠. 그런데 전반전에 부당한 반칙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반칙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제가 반칙을 봐도. 당했는데도 그렇죠. 옐로 그런 카드 일이 있었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은 기자가 물었겠죠. 그 옐로 카드 받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축구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정치를 돌아보면 요즘은 너무나 자잘한 것과 많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의 인식, 양식 이런 것들은 좀 배웠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김진태 정치는 의원이 뭐 세계적인 거 그래서 비교하기는 좀 그만큼 이렇게 성숙이 안 되는 것이고 음.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역사적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의 당권을 앞둔 상황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노림수 자체가 전통적이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다름 아닌 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학을 강의를 할 때 정치가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이 강의를 하는데 정치가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가 바로 써야 나라가 바로 예. 서는 건데 지금 방금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미 6차례나 국가 차원의 조사가 끝난 상태고 그렇죠. 또 얘기를 황당하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에서 그것도 1982년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실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의 당권에 좀 도움이 되게끔 했다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로 나쁜 정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 첨언을 드리자면요. 사실상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장소에서 했다. 그럼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공당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5.1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역사적 상처가 많은 그런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19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광주 민주화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었죠. 뭐 법정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날에
그 상황 자체에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은 그 자체를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저거는 국헌문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따지고 보면 전부 보수 정권에서 발생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공당의 국회의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면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누워서 침입했는 정도가 드러나서 이거는 그 인식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라고 이 교수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가 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만은 박사를 초대한다고 얘기하면 물론 지만은 박사는 개인이니까 그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죠. 뭐 그분이야 뭐 그걸로 그렇죠. 장사하셔도 사인이기 때문에 학자이기 예, 때문에 예. 다 치더라도 이런 분을 불러가지고 이 시점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한국당 뭐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 저도 국회에 있었고 뭐 좀 봤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포럼을 연다든가 공청회를 열게 되면은 사실상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기보다도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당연하죠. 그러면요. 이것이 정무적으로 파장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체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식에. 물론 김진태라는 의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속하죠. 팬덤을 가지고 있는 친박 진영과 태극기 부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5.18에 대해서 지만은 씨가 강의한다 그러면 파장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러서 안 된다. 얘기를, 지금 정신 차려라.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지금 당의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래, 파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근데 거니까. 오히려 이 사건 오니까 하는 얘기가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염장을 지르는 발언인데. 그게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죠. 아니, 평론가들도 지금은 우리가 역사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 팩트를 다투고 있는 문제고 그럼요. 이 확증된 팩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단순한 역사의 해석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걸 역사 해석을 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정명 의원이야 논하지 않겠습니다. 김술래 의원도 이런 말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야, 이상한 괴물 집단. 김술래 의원도 이번에 당 최고위원 출마했죠.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참 이게 나쁜 버릇들이에요. 물론 의도가 뭐 순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매스컴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김순재 의원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시고 뭐 약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만약 그 저런 부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뭐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사실 참 정무적으로 한국당이 너무 기본적인 것을 못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것이 되면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호재거든요. 호재죠, 그죠? 엄청난 호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김술래 의원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약사회에서 부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세월호 때도 뭐 약사들이 모이는 그 SNS 모임에 뭐 시체 장사, 거지 근성 이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을 남겼던 나름대로 좀 상당히 이쪽에서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줄. 성남 쪽 약사회 회장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비례대표라는 게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를 한번 하게 되면은 2번 주는 게 참 드물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번도 했긴 했습니다만 결국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 권력의 맛을 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대 목표가 뭐냐면 지역구 잡는 거죠. 아, 내가 국회의원 비례니까 다음에는 지구 갈 거야. 그렇죠. 비례대표가 자기 혼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역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당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지역구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당에 대해서 활용성이 어느 정도 있냐를 보겠죠. 참 멋진 정당. 이런 분들 다음에 광주에다 공천을 하고 뭐 대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술래 의원이라든지 이정명 의원 또 김진태 의원은 사실 팩트, 역사의 팩트와 관련된 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팩트를 다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질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비판은 물론이고요. 오늘 마침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갔다 그럽니다. 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하필 또 이때 광주로 가죠? 저는 그것도 조금 음모론적입니다만 제 머릿속에 의무가 많긴 많은데 가서 시민들한테 항의도 받았고요. 쓰레기 세례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쓰레기 세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판을 받았고 뻔히 알면서도 선글라스 낀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광주에 가는 것도 이것도 조금 전략적인 겁니까? 그럼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이죠. 제가 너무 아니 왜 가겠습니까? 사과하러 간다 그러면 그런 자리면 안 가겠죠. 그 가서 일단 여기에서 사과声明을 먼저 내고 거기다 충분한 영리와 양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 가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워딩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죠. 막 탄압을 받는 듯한 이것이 공격을 받는 듯한 이란 정치적 행태가 구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의도적으로 밀가루 세례를 받고 의도적으로 계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쪽 진영에서는 스타가 뭔가 돼버렸습니다.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이게요. 혹시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계란 하나 던져주고 밀가루 뿌려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한 1분간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1분이요? 네, 1분 정도만 제가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구태연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사회적 시대적 조례라고 또 봅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저는 언론학자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정치적 선호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골라서 좋아할 수 그렇죠. 이게 이제 세 가지 종류 아니겠습니까? 호비족, 벌큰족,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 벌큰족, 뭡니까? 훌리건족.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 형태에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형태는 벌큰족이 아니고 호비족도 아니고 훌리건족입니다. 훌리건족입니다. 이게 뭐 축구장의 난동과 같이 이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사실과 논리와 합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는 사람만 지지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없다는 것이죠. 믿어주는 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 사회가 없어지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권력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면 그렇죠. 여기에서 진정한 애국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쪽 진영만 좋아하는 말만 해주게 되면은 그 믿음만 얻게 되면은 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위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1인 방송하는 저희들도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도를 제한하냐, 왜 좌우가 아니라 국민을 제한하냐, 바로 우려와 같은 이런 천지팟에 적어도 이슈를 때릴 수 있는 이슈 펀치를 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네요. 그걸 그렇죠? 이제 정치 권력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를 제대로 펀치를 내리는 방송을 하고 있다. 자, 이 교수님, 또 하나 정말로 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여러 가지 뭐 보수도 있고 뭐 TK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왜 하필 굳이 5.18을 저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필 굳이 5.18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지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세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보수파 만나자,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반대한다, 길거리에 들어 누울 수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은 5.18입니까? 글쎄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3명의 의원이 이러한 파장을 낳게 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토 그리고 비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공당의 입장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재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그 자체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을 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시중에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그 얘기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뒤엎을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1980년 5월 17일 광주 사태가 터졌는데 정말 북한군이 내려왔는 게릴라 전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박 박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북한군이라고 체포를 해야지.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살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정황적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느 데에도 북한군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엉뚱한 주장만 있는 거죠. 그렇죠.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증거를 다 모아놨으면 지금 이런 평가 나왔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전에서 벗어나는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당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미래를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거 과감하게 뜯어내야 참 재밌는 얘기가 뭐 재미는 물론 아닙니다. 얼마 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국내 언론에 알려진 사람이 광주에 왔었던 적이 있다. 사진이 있다. 그 이야기했죠. 얘기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는 30년 전의 사진인데. 그렇죠. 확대해서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1980년대에 제 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하니 그만. 그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요. 법적인 처우를 받은 이 사람 아까운 20분째 시간에 그런 정말로 황당하고도 아니죠. 좀 저급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에서 지금 오금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초에는 좀 어정쩡했어요. 당초에는 뭐 당내에 소수 의원이 있는 것도 뭐 좀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건 당내 문제 얘기까지 몇 개들 하다가 바로 오늘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 엄중히 다루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세 사람을 출당시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이제 뭐 충분히 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논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결연한 태도로 이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엄밀한 면에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얘기 자체를 자칫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은 내부 갈등에 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견이 많은 것이 팩트가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의견이 그렇게 되면은 내부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이 적절하게 이야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아쉽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뭐 단속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더 불거진 것이고. 그다음 김병준 그 위원장의 이 얘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출당 내지 당권 정지라든가 뭐 이런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진태 의원이나 이종명 의원이나 뭐 김순일 의원이 자 나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나는 헌법기관으로서 한국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것조차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적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또한 논리가 상당히 되기가 힘든 겁니다. 다만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비난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빨리 이거 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징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되게 보면 자 김진태 의원은 당원권 중지를 시키거나 또는 출당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지하고 있는 한국당 내에 좀 거구적인 성향, 친박이라든가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엄청난 반발에 시달릴 또 수밖에 없고. 태극기 들고 또 국회로 그렇죠. 몰려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또 심각한 당내 분란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세 사람이 출당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석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도 결국은 자유한국당 편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계는 귀하니까. 그렇죠. 세계는 귀하죠. 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장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무적인 부담. 이런 부담이 민주당에도 손혜원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왜 우리만 뭐 이런.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결국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중징계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윤리위를 연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글쎄요. 그것이 당권 정지라든가 또는 그에 준하수 그를 넘어서는 출당이라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산 없는 정당에 그리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 혁신을 맡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선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또
또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이 이런 당의 명예를 또는 당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런 어떤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내리고 탁 내려오면 정말로 김병준 위원장은 멋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지금 이상희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당내 문제고요. 네.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헌법에는 문제가 있는 의원은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거는 뭐냐면 헌법 64조에 보면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 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64조 3항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298명이죠. 제적 의원이 2명은 빠졌으니까 3분의 2가 찬성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처벌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제명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잃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사당이 11일 날 어제였습니다. 예. 한국당 이 3명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하기로 합의를 봤다. 엄청난 센 얘기를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제명 어림도 없을 걸 지금 이런 비관이 더 많아요. 제명까지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일종의 윤리위가 과연 소집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윤리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예.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근데 20명 정도가 연설을 하면은 회의 소집이 되니까. 네, 회의 소집은 되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의 어떤 이제 형태로 이 그렇죠. 소집을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상적인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를 소집한다. 이 부분도 조금 해석이 회의도 안 되는데 무슨 윤리위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정무적인 파장에 대해서도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야사당이 합의를 해서 윤리 제소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적의원 3분의 2 통과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20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 다 찬성하겠느냐에 대한 부분. 자유한국당이 113명이죠. 네, 그렇죠. 그 결국 안 되게 됩니다. 한국당이 다 빠지게 되면은. 혹시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 우리는 5.18을 짓밟고 가면 안 돼. 이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찬성한 분 있잖아. 탄핵에. 그렇죠. 그런 분들 한 20명 정도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프리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이건 있겠죠. 프리보트입니다. 예, 프리보트를 하게 되면 자유투표합니다. 자유투표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각오로 여기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게 결국 초록은 동색인 수밖에 없는데 라는 것이고 가야지.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인 부담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이 문제를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목표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야권의 야사당의 입장,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한국당이 지지도를 얻고 가는 이 판국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네.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불거지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 되게 되면은 한국당이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여기에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에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방법이 없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현실적으로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네트워크 차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이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일부 한국당의 전체적인 인식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당 지지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20명의 찬성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그리고 제소를 하게 되면은 윤리특위에서 윤리자문심사위가 있습니다. 예. 민간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윤리자문심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윤리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다수결로 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제적 의원의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가 안 돼요. 대부분 다 회의 참석은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되면은 제명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승산이 없다. 제적 의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298명이니까 3분의 2면은 200명 이상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데 그 산술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없다. 예. 또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했던 당윤리위에 해부하는 것도 별로 지금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밖에서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네요. 예,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비난은 세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의 세기만큼 징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혹시나, 네. 복합적인 정무적인 현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번 주말이라도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들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정말 퇴출돼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론이 뒷받침되고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밀물같이 올려든다고 얘기하면은 이 의원들의 잦은 사퇴 또는 잦은 제발 좀 탈당은 못하니까 출당을 시켜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비례대표는 탈당해버리면 의원들 이러니까 이 문제는 출당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있지 되어버리면은 보수의 위기노로 갑니다. 또 보수 위기로. 위기노로 가. 예를 들어서 보수의 이런 거죠.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보수가 혁신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지를 뺏기게 되면은 그 자체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촛불 운동이라든가 촛불 시위라든가 통해서 범국민으로 확산할 수 있겠죠. 여권의 힘으로 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또 이야기하는 보수 진영의 움직임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념대결로 항상 또 갈 또 것이다. 이념대결로 가는 것이죠. 이념대결 가면 한국당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무조건 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진영 간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체 자체가 아주 진부한 또 하나의 이념 구도로 전쟁으로 비화시키게 되게 되면은 본질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의의 결론은 자칫하면은 또 태극기 부대와 촛불로 또 승자가 될 것이고 예, 결국은 충분하게 그 논쟁 속에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압박적으로 뭔가 나갈 좀, 수가 없을 예. 것이다. 네, 네, 어렵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참 이런 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정말 와닿는 데모 하나는 정치를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머릿속에는 또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 합의를 현실 정치에 반영을 해서 한국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지금 여야가 무슨 당윤리위원이 국회 윤리특위니 등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도 알 것이고 또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암담한 상황에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비대위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꿈은 끝나고 말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길도 앞으로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한국 정치는 더 격동의 세월을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상병의 이슈 펀치. 화요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